이번 시간에는 실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양식을 같이 보시고 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내가 집을 살 때 어떠한 돈으로 샀는지 입증하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돈으로 샀는지 남의 돈으로 샀는지 이 각각의 금액은 얼마인지 나누어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서류를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일단 집을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종창이라는 사람이 집을 샀다라고 하면 이종창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공동 명의로 사셨다. 이종창과 A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 집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각각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용, 자금 조달 어떻게 했는지, 이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자금과 차입금, 이게 남의 돈인 거죠. 남의 돈이 얼마고 내 돈이 얼마인지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금에는 은행에 들어있는 돈, 이 금융기관 예금액은 이 2번에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내가 주식 투자를 좀 했다. 그러면 지금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이 3번에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번 증여 상속은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할 때 시부모님 아니면 친정 부모님께서 돈을 조금 지원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이 금액을 4번 증여 상속에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현금 및 그 밖의 자금은 앞서 말한 2번, 3번, 4번이 아닌 돈이겠죠. 진짜 지폐로 있는, 다발로 있는 돈이나 아니면 금부치나 금덩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예전에는 이 5번 현금 및 그 밖의 자금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셨었거든요.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낮춰서 쓰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증빙 서류도 같이 제출하셔야 하니까 이 5번에 그 밖의 자금이 금액이 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증빙 서류와 같이 입증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부동산 처분 대금은 내가 이번에 집을 사는 게 첫 집이 아니라 두 번째 집이라고 가정해보면 그 첫 번째 집을 팔 돈을 말하고 있고요. 만약에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피스텔이나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을 팔아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하면 그 돈을 이 6번에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금액을 합쳐서 7번 합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1억 원이 있으면 1억 원을 이 2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에 한 2억 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2억 원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부모님이 내가 집을 살 때 1억 원을 증여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1억을 4번에 쓰게끔 됩니다. 만약에 5번에 이 현금 및 그 밖의 자금이 없으시다면 0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1억짜리를 처분해서 사겠다라고 하면 이 6번에 1억 원을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2번부터 6번의 금액을 다 작성하셨잖아요. 총 5억 원을 자기 자금이라고 7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의 돈입니다. 차입금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은행이나 뭐 보험사, 증권사의 대출을 받으실 거예요. 대출을 받을 때 이 담보대출인 건지 신용대출인 건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뭐냐, 내가 두 번째 집 아니면 첫 번째 집을 살 때 기존에 세입자가 있어요. 전세로 살고 있거나 월세로 살 때 그 보증금을 승계받게 되거든요. 그 승계받을 보증금을 이 9번에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10번에 회사 지원금 또는 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뭐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회사 대여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금액을 10번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그 밖의 차입금, 보통 가족에게 증여를 받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대여를 해서 이 집을 사겠다라는 경우에는 11번 그 밖의 차입금으로 작성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 때 어떠한 돈을 차입해서 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은행에다가 한 3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건지 신용대출인 건지 아니면 그 밖의 대출인 건지
구분하여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칸에다가 3억 원을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이 총 3억 원이라고 하면 이 금융권의 대출의 합계는 3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전세로 1억짜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9번에다가 1억 원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지원금 사채는 없었다고 가정해보고 제가 부모님한테 2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면 2억 원을 11번에 차입금을 써주셔야 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까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계존비속 위로 아래로 우리 가족에게 빌렸다라고 하면 이 직계존비속에 체크를 해주시고 관계는 이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의 합계는 금융기관 3억, 승계한 임대보증금 1억,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빌린 2억, 총 6억 원을 차입하게 되는 거죠. 이 차입금의 합계를 12번에 써주시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13번 합계는 뭐냐? 내 자기 자금과 남의 돈, 차입금에 대한 합계를 써주시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5억과 6억을 합쳐서 11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내 부동산 매수 금액, 그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금액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다 계좌이체로 쓰시거나 보증금 대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나눠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총 금액은 11억이 되고 임대보증금 승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1억 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10억 원 이렇게 나눠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부분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잖아요. 대부분 본인이 입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구분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증빙 서류까지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빙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은행에 1억 원이 있다라고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할까요? 예금 잔액 증명서. 은행에 가셔서 오늘 날짜로 잔액 증명서 떼주세요. 이렇게 발급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네, 예금 얼마 있습니다. 뭐 적금 얼마 있습니다. 어떤 상품 얼마 있습니다. 라고 증명서를 줍니다. 이게 잔액 증명서입니다. 잔액 증명서를 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뗄 수 없다? 그러면 기타로 가야 되는데 실상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국세청 또는 국토부도 없을 거라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미제출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금융기관 예금액이 1억 원이 있다고 했는데 미제출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네, 주식도 증권사의 계좌가 있겠죠? 그러면 주식 매각 대금도 똑같이 잔액 증명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대한 이제 증빙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없으시면 미제출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증여 상속을 받아서 이 자금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신고서를 같이 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서를 분실했다라는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사례에서 만약에 1억 원에 대해서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증여세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내셨다라고 하면 납세증명서, 요거는 세금 납부 기록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떤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증명서니까 이 증명서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신고서를 내게끔 됐고요. 만약에 신고서를 분실하셨다라고 하면 납세증명서로도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제출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직 신고를 못한 경우는 있겠죠. 그래서 신고 예정 이런 식으로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내가 지금 수익을 얻었는데 이 돈이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내가 다 현금으로 뺐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이체를 받지 않고 현금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현금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하냐? 그동안 내가 세금 신고한 내역, 내 소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건 연말정산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서류고요. 소득금액 증명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세금 신고를 5월 달에 성실하게 하게 되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제가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 조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임대차 계약서, 제 부동산에 누군가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파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보증금으로 입증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도 처분대금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조건 처분한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전세 계약서로 전세금을 가지고 바로 넘겨줄 거다라고 하면 이 임대차 계약서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 또는 보험사로부터 차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또는 아니면 지금 대출받기 전이라고 하면 대출 신청서까지 증빙을 해라. 만약에 아직 대출 신청도 안 한 상태라고 하면 미신청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를 시작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잔금 시점까지 좀 기간이 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잔금 시점에 보통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직 미신청이라고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집을 파시려는 분이 임대계약을 하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요청을 드려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로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자가 제공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제공 못한 사유가 있겠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라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회사랑 저희가 대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조금 다른 양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는 서류를 입증하시면 되고요. 네, 그 밖에 차입금, 저희가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하고 먼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돈을 받아야지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용증에는 언제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다, 어떻게 갚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성하고 한 달 뒤에 돈이 대출될 수도 있는 거죠. 차용해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부모님이 구두로만, 말로만 얘기하셨다라고 하면 이참에 그냥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셔서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조금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금조달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 제출 내역도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거든요. 이 자금조달 계획서는 단순히 국토부에서 점검하는, 검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에 실시간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검토할 수 있고, 세무조사가 대부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20대, 30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집이냐 오피스텔이냐 토지냐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의 돈으로 샀냐, 증여받은 거 아니냐, 너 혹시 세금 누락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무조사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짜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할 건지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준비하시거나 작성해야 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회계 도우와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세무적 문제, 세무조사를 예방하고 또는 세무조사 나왔다 하더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